정작 사람들이 왜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안 한다. 스스로를 알려면 사실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하고 그 누군가와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기 자신하고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알려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과 대화를 안 하죠. 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무슨 주제로 말문을 열어야 될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 안 친하니까. 자기 자신하고 안 친하니까. 안 친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색하고, 그래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건 마치 학창시절 이후에 한 20년간 연락 끊기고 살았던, 이름마저도 흐릿했던 어떤 그 친구를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어색한, 그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20년간 내 스스로랑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면 20년간 연락 끊기고 살아왔던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느끼는 그 어색함, 잘 지내? 속으로는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김씨였나 이씨였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스스로하고 안 친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색하니까. 사실 매일매일 대화를 한다면, 아니면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라도 내 스스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했다면 자기 스스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지금 내 상태값이 어떻고,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는지 있는지,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거 스스로와 금방금방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자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막 생각을 해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받은 다음 해였나요? 그때 아마도 나폴레옹 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슈바이처가 그랬어요. 이제 질문을 막 받았어요.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동안 조금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되게 예전이 100년도 더 전이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그 이유는 바쁘니까. 바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돈 미겔 루이스 외 2인이 지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라는 책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현실은 진실일까요? 현실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저자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 거대한 쇼핑몰이 있고 그곳에는 수백 개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영 중인 영화 목록을 살펴보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영화를 발견해요. 놀라서 들어가 봤죠. 상영관 안에 들어가니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고 좌석은 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원래 있던 그 한 명의 관객은 영화에 집중해 있어서 여러분이 들어온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던 여러분은 소스라치게 놀라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 아이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고 영화의 스토리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조연인 거죠. 그리고 원래 앉아있던 그 유일한 관객도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화를 보다 보니 사실 다 아는 이야기고 스스로의 이야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상영관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새로 입장한 상영관에는 한 여성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도 그녀는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조금 전 봤던 영화 속 조연들만 이 영화에 계속 등장하는 거죠. 알고 보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몰입하여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의 어머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내 극중 어머니가 여러분이 아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영화에서 자신을 투영한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행동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은 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어머니는 그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분은 조금 전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죠.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분명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여러분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역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의 성격은 완전히 왜곡돼 있었고 여러분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저러실 수가 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왜곡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불편한 마음에 다른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뒤이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주인공인 영화도 차례로 관람했지만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한결같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맨 처음 여러분이 주인공인 영화를 다시 봅니다. 여러분은 영화 속에서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여러분이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죠. 영화의 이야기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변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저 각자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에 몰입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배우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몰입한 채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들 뿐이고 심지어 자신의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을 맹신하고 있고 그 삶은 그들에게는 진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적인 진실이 여러분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화가 아닌 그들 자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인물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이제는 압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그 영화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탓에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극중 인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라는 불평은 정말 부질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라는 것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황, 등장인물, 어느 시점에 가졌던 생각의 방식이냐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요. 그럼 이제 세상에 왜 그토록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 명의 몽상가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유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모든 것을 오로지 그 관점에 의지할 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말들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만의 그 상영관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인 그곳, 여러분의 가상 현실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라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네빌 고다드는 지난 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905년에 태어나서 1972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을 비롯해서 마크 빅터 한센, 조 바이틀리와 같이 유명한 자기계발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하죠. 조셉 머피는 네빌 고다드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네빌 고다드는 무려 한 세기 전에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채널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요. 이 책 역자의 말대로 이 법칙과 우리 잠재의식에 대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 마음에만 적용하고 스스로의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자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종의 도피처를 만들어서 잠시나마 기분을 좋게 만들자, 그런 진통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상상으로 시각화를 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잘 느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일단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는 3차원 마음의 능력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세상 만물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다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사실로 받아들인 대로 미래를 바꿉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은 비록 당장 현실에서는 거짓처럼 보일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인 그 느낌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곧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현실처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은 그 상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잠이나 잠과 비슷한 상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대의 스승들은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할 때 명상이 그토록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잠이나 잠과 비슷한 상태가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적합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는 와닿았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 중에서도 상상으로 시각화를 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 네빌 고다드의 말처럼 여러분이 원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네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에 앉아있다는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있고 싶은 곳, 즉 여러분이 실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곳에 의식을 놓으십시오.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열쇠는 원하는 곳을 이곳으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곳을 이곳으로, 후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만들어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에서 피아노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아노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영상을 만들어서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피아노에 올려놓고 단단한 실체인 것을 느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네빌은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욕구의 단계고요. 여러분의 목표를 명확하게 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일어날 만한 사건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3인칭 시점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장면을 여러분이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 시점에서 여러분이 직접 상상 속의 그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속 영상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현실처럼 다가오는
본다는 겁니다. 네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 그 행동을 그려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실 때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죠. 익숙해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당연히 계속 해봐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게 정말 눈앞에 펼쳐져서 정말 신기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까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타이탄은 거인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알랭드 보통, 파울로 코엘류와 같은 작가들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석학, 구글, 픽사, 트위터, 페이팔,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의 창업가와 CEO, 그 외 슈퍼리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헐리우드 셀럽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의 에피소드를 읽으며 들었던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자인 팀 페리스에게 2013년은 유난히 힘든 해였다고 합니다. 그의 노트에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어느 3개월 동안 그가 노트에 적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일주일에 2, 3일은 지각을 했다. 모든 걸 버리고 몬트리올이나 세비야, 아이슬란드로 탈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비관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해 난생 처음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긴급한 업무가 있음에도 웹서핑을 하는데 시간을 썼다. 매일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 하루 평균 8잔의 커피를 마셨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라고 말이죠. 저자는 심한 강박과 조울증,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의 마지막 8주 동안 또 다른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동적 소득이 20% 이상 늘었다. 꿈꾸던 집을 장만했다. 매일 하루 20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명상을 했다.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 한 달 사이에 카페인 섭취량을 거의 0으로 줄였다. 근육량이 9kg 정도 늘었다. 조울증은 기업가 생활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근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이죠. 저자는 같은 시기 자신의 2권의 노트에 적힌 이 상반된 기록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이처럼 완전히 상반되는 일들이 내 삶에 있었다니. 결론은 하나다. 슈퍼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영웅적으로,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다. 내가 만난 타이탄들은 대부분 다양한 자멸적 습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어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신경질적인 존재였다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함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어요. 살면서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당연히 본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할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알지 못하는데 완벽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겠어요? 다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완벽한 면을 보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모양이 팔각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8개의 면 중 완벽한 1개의 면을 보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 한 면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며 전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완벽함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처럼 어딘가에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완벽하지 않은 스스로를 아무리 해도 결국 완벽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지 않은 지금 이 상황들을, 완벽하지 않은 배우자를, 완벽하지 않은 여러분의 정신력을, 완벽하지 않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그리고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의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완벽함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에서 놓아버린 시간들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도 좋고요. 10순위까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바로 내일 되고 바로 다음 주에 되고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해내기 위해 보다 작은 것들을 하루하루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 나아가야 할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그냥 하루하루 계속해 나아가는 것. 그게 완벽한 거예요. 처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잘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계속 해 나아가는 것. 제가 생각하는 완벽함은 그렇게 그냥 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내일, 모레라는 순간들에 묻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처음 헐리우드에 입성했을 때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당시에는 더스틴 호프먼이나 우디 앨런처럼 날씬한 체구의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각광받던 시기였거든요. 100kg이 넘는 거구의 근육질인 아놀드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라는 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아놀드는 전혀 낙담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냥 하루하루 준비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터미네이터가 되었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오늘은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움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인 칙센트 미아이 박사는 심리학 그리고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곤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 경험을 강조합니다. 삶이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험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결국 시간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경험의 내용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고 투자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 투자의 문제는 막상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은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있죠. 일주일 중 5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직장에서 보내야 한다와 같은 제약이 그런 거겠죠. 그 외에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역사가 E.P. 톰슨이 지적한 대로 산업혁명의 폭압성이 극에 달해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80시간을 광산이나 공장에서 노예처럼 죽도록 일해야 했던 시대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동료들처럼 선술집으로 몰려가지 않고 금싸라기 같은 휴식 시간을 문학작품을 읽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데 썼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 살면서 정말 많이 말했던 워딩인데요. 제 경험상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나 다 없다. 나만 시간 없고 나만 바쁜 게 아니다. 누구나 시간이 다 없으니까 생각해보니 공평하네. 그럼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지? 결국 다들 시간은 없는데 정말 없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말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조금 있다 라는 의미겠구나. 그럼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 다들 아주 조금씩 가지고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라고 말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저자는 결국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마음은 평상시에는 정보의 무질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애초에 머릿속에서 윈도우 폴더처럼 딱딱 나눠져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서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중하는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면 명상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결국 명상을 하는 것 자체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명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중이 곧 몰입, 집중과 몰입 사실상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집중을 하는 게 몰입은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몰입은 집중보다 한 단계 위에 상위 개념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5명 중 1명 정도만 살면서 몰입을 경험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몰입을 왜 해야 하느냐, 몰입이 왜 필요하냐, 몰입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입해 있을 때 정작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보다 정확히는 행복하다는 걸 느낄 틈도 없죠. 몰입해 있으니까요. 암벽을 타는 산악인이 고난도의 동작을 하면서 짬을 내서 행복감에 젖는다면 추락할지도 모르고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행복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죠. 대신에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자신이 한 체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는지 그리고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감정들이 바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의 편안함과 따사로운 햇살도 삶의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자는 몰입을 한 후에 느껴지는 행복감이 이러한 종류의 행복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몰입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잘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력도 있으신 겁니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면 몰입이 안 되거든요. 실력이 약간 부족하면 조금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각성 상태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면 불안감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명백하게 좋아하는 일은 아닌데 종종 몰입을 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신에 그 대가로 여러분의 건강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무언가에 몰입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살면서 단 한 번도 몰입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몰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은 여러분에게 행복함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저 힘든 사투를 벌였던 경험으로 기억될 뿐인지 오늘은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황농무님의 몰입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몰입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죠. 몰입.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이 몰입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많은 분들은 큰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몰입이라는 것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행복, 건강, 집중, 부, 노력, 끈기, 도전, 목표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중요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딱 들어도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겁니다. 몰입도 마찬가지예요. 저자는 몰입 상태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비상사태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예시를 들어줍니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한 가지만을,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또 아인슈타인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버핏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들의 머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했던 몰입적 사고는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몰입적 사고를 따라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이죠. 저자는 몰입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의도적인 노력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니까 의도적인 노력으로 결국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삶의 행복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쯤 되면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몰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고요. 몰입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저자가 책 전반에 걸쳐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핵심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앞서 근본적으로 몰입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자는 몰입의 경험을 통해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실패해도 아쉽거나 후회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무수한 실패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답과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거니까 그것 자체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패했다는 생각 같은 건 들지 않는 거죠. 여기서 저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나는 오랜 갈등을 끝내고 명확한 답을 얻게 되었다. 지극히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후회를 하게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하는 그 주제를 선택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에 삶의 질이 달려있다. 인생에서 후회한다는 것을 장작에 비유하면 장작이 100% 모두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5%만 타고 95%가 전혀 타지 않은 채 폐기되지나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몰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 몰입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대로 상세하게는 사실상 처음으로 다룬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생각과도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동안 느낄 수 있는 행복들,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피곤할 때 폭신한 이불에 딱 누웠을 때 느껴지는 그 안락한 행복 같은 것들도 행복한 것이 맞긴 하지만 이 몰입의 경험을 통한 행복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몰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천천히 생각하기,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뇌파는 크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딱 들으면 그게 그거 같고 구분도 잘 안 되시죠?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델타파는 깊이 잠이 들었을 때 혼수 상태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에 굉장히 각성해 있는 상태의 뇌파가 바로 베타파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때나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델타파와 베타파는 몰입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알파파와 세타파죠. 세타파는 최면, 렘수면 상태일 때 보여지는데요. 보통 성인보다는 7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양질의 좋은 아이디어가 가장 잘 나오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알파파 상태일 때, 그러니까 렘수면과 각성 상태의 중간인 거죠. 깨어는 있지만 급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없이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태가 바로 알파파의 영역이고요. 이때가 몰입을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여기에서 명상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이 우리 뇌를 알파파로 최적화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명상을 할 때 뇌파는 알파파 중에서도 거의 세타파에 가까운, 그러니까 렘수면에 가까운 뇌파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몰입 이러면 막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테니까 각성 상태인 베타파의 영역일 때 몰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점점 빠져들어서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몰입이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 하루에
대해 얼만큼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요. 많은 분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시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매 순간, 매 초마다 생각을 해요. 몰입은 이미 있는 단어이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시간 압축을 하기 위해서죠.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할 때, 운전할 때, 아이를 재울 때,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깬 직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글을 쓰다 힘들어서 소파에 누웠을 때, 아이 기저귀를 버리러 나갈 때, 샤워할 때, 이 모든 순간에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먼저 해보고, 조정하고, 다시 또 상상하고, 그걸 다시 생각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것에 대해 얼만큼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